잘 지냈습니까? 벌써 4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동원대학교 학생 신분으로 들어와 갖고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감회가 좀 새롭죠? 지금 학교 생활을 만끽하고 학생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바빠갖고 수업에 제대로 참석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방면으로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작하니까 벌써 한 달 지났어요. 이제 4월 달입니다. 4월 말에는 또 중간고사가 지납니다. 중간고사라는 건 뭐예요? 한 학기에 딱 중간에 여러분들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이제 벌써 5월 달 되고 6월 달 되고 6월 달엔 또 뭐예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방학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의 신분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모든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달간 여러분들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많이 정리들 하고 계실 것 같고 좀 만족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학기도 거의 중간을 가고 있고 4학기 중에 1학기도 다 지나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졸업한다는 얘기 나올 것 같고 너무 빠른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아직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13만 명인가 아마 그 정도 60만 명에 비하면 엄청 줄었죠. 하지만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몇백 명, 몇십 명 생길 때도 거리두기 하고 아주 비대면 수업을 하고 아주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초창기 때는 한두 명만 나와도 수업을 비대면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뭐 10몇 명이라고 하더라도 엄청 많은 숫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코로나 걸렸다가 나으신 분도 있고 또 지금 또 증상이 계신 분도 있고 뭐 여러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끝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몸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아직 안 걸렸습니다. 남들이 독한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있냐고 하면서 그만큼 주변에서 코로나가 많이 걸리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끝까지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잘 조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이제 조사 우리가 봤습니다. 연구 문제와 가설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의 설정, 또 가설과 가설 검증, 또 가설의 구성 요소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모든 조사, 보고서나 이런 거 논문 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연구 문제죠. 연구 문제의 설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목부터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 문제에 따라서 이제 가설이라든지 가설을 내세우고 또 그 가설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해야 된다. 이거 저번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가설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뭐냐? 가설은 또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가설은 가치 중심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 가설은 또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가설은 기존의 조사 방법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설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좋은 가설의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설 검증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가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거를 봤죠. 먼저 우리가 이제 영가설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없거나 실험 처치에 따른 차이가 없을 거라는 가설.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월 평균 소득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대립되는 가설이 있습니다. 아니다. 월 평균 소득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연구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립 가설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기에 아니다. 서로 반대되는 입장으로 가설을 내세워서
지금 반대되는 게 맞다면은 우리가 연구하는 게 틀린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반대되는 가설, 연가설하고 연구가설은 서로가 상반된 그러한 가설을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설은 연구가설과 논리상 반대되는 것으로서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차이나 관계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나타난 차이가 단지 우연의 법칙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어그장 가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설의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논문 쓰면 꼭 필히 나오는 게 가설의 구성 요소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변수죠. 변수는 관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변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경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하나의 변수는 2개 이상의 값 이런 것을 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변수에는 뭐 성별이라든지 연령, 종교, 인종, 교육 정도, 소득 수준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은 남과 여의 변수값으로 나올 수 있고 교육 수준은 뭐예요? 초등졸, 초등졸도 아니고 초등 이하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등졸, 고등졸, 대졸, 재학원졸 이라는 여러 가지의 값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변수값이죠. 관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관찰 대상이 과연 고등학교 졸업했는지,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대학원을 졸업했는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게 이제 변수라고 하고 있고요. 변수는 측정치가 있습니다. 즉 양적 자료라든지 질적 자료 이런 특정치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인과관계가 나타나야 됩니다. 인과관계는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수에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지금 볼 텐데 먼저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뭐냐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되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할 때 나는 뭐예요? 내가 독립변수고 사람이다는 종속변수. 거기에 따라오는 변수를 이제 종속변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53페이지에 보면 독립변수는 많이 있어요. 뭐 A, B, C 이렇게 쓸 수 있어도 종속 변수는 하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속 변수가 2개가 될 수가 있겠죠. 각자 A는 D, B는 F, E는 E, 뭐 C는 E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하나씩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논문을 3개를 쓰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냥 한 논문에 이게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하고 똑같이 하나씩 1대1로 되어 있는데 굳이 그 한 논문에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3개를 쓰면 되는데 굳이 그럴 건 없고 근데 독립변수는 A, B, C인데 종속변수는 거기에 따라서 D가 될 수 있다. 나는 사람이다. B는 너는 사람이다. C는 우리도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속변수는 하나로 결과는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다.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고 종속 변수의 변화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은 매개 변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A, B, C 이렇게 했을 때 B가 매개 변수가 될 수 있죠. A에서 C로 곧바로 가지 않고 B를 거쳐서 C로 갑니다. 화살표가 그 화살표를 잘 봐야 되는데 A에서 받는 화살표 A가 받는 화살표의 주체가 매개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왜 자꾸 카톡이 울려대지? 카톡을 껐는데도 그러네요. 자, 다음에는 외제 변수라고 있었습니다. 외제 변수라는 것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 이외의 변수. 그러니까 종속 변수 이외의 변수를 외제 변수라고 하고 있는데 화살표를 보게 되면 교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거는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절 변수라는 게 있어요.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의 강도나 정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도 보게 된다면은 저기 장애 근로자의 고용 형태
이걸 종속 변수라고 볼 수 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논문을 이게 지금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제 논문이었거든요. 박사 논문이었는데 주제가 지체장애 근로자의 장애 수용 정도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서 독립변수는 어떨까요? 장애 수용 정도입니다. 이게 독립변수고 여기에서 받는 게 뭐냐? 장애 수용 정도가 좋으면은 직무 만족도가 좋을 것이다. 이게 종속변수죠. 예.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하나 뭐가 들어갔나요? 자아존중감이라는 거.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와 매개 효과입니다. 매개 효과. 그러니까 장애 수용 정도가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즉 업무적으로 만족할 수 있냐, 제도적으로 만족할 수 있냐. 직무 만족도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직무 만족과 업무 제도 만족 이렇게 저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또 만들 수는 있어요. 업무뿐이 아니라 제도뿐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거 뭐 무슨 만족 뭐 이런 식으로 회사 만족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점점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논문이 하나씩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바빠서 못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뭐라고요? 매개 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고용 형태 아까 얘기했죠? 고용 형태의 조절 효과. 요거는 장애 수용 정도나 직무 만족도의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용 형태는 여기서 뭐냐면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정규직이 직무 만족도에 높겠어요? 비정규직이 높겠습니까? 요거는 나중에 통계를 돌려보면 나오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통계적으로 고용 정규직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나왔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거는 안 되고 그건 논문이 될 수가 없죠. 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가 더 높더라 이렇게 나오는 게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지금 제 논문이 이게 이제 박사 논문인데 사실 석사 논문에는 요거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고용 형태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할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수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있는 모든 변수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통계 변수가 있어요.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장애 수용 정도가. 또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학력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장애 정도가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 어떻게 되냐, 또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 이런 거 다 이렇게 따지면은 이 하나하나마다의 모든 데이터와 통계와 모든 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이라는 게 한 100몇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석사 논문을 그렇게 너무 많이 쓰면은 뭐 좋긴 좋죠.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석사 논문은 장애 수용 정도나 직무 만족도 이렇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 두 가지만 하는 아주 간단한 때도 있고 너무 좀 밋밋하다. 중간에 변수를 하나 더 집어넣자 해고 매개 변수까지 들어가는 거는 흔히 있습니다. 네, 박사 논문에서는 대부분 요 정도로 해갖고 해야지만이 조금 이제 낫네 수준이 있네 이렇게 그렇게 논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조절 변수, 고형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화살표가 보면은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사이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을 조정을 한다. 조절 강도를 뭐 세게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조절 변수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제 변수 여기 있습니다. 성별, 연령, 학력 이런 거에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제3의 변수를 독립 변수를 통제하게 되는데 이를 통제 변수다. 제3의 변수를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 이걸 통제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가설과 개념의 조작화까지 우리가 했어요. 개념적 정의 가설 조사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에 대한 정의는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란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조작적 정의는 경험적 관찰을 위한 기준으로 개념적 수준 또는 구성 개념들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만든 측정 도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작적 정의, 조작화. 그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죠. 남자, 여자를 어떻게 맨날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남자는 2, 여성은 1 이런 식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데이터 통계를 돌리기에 좋은 통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조작을 해야 합니다. 숫자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조작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래서 저번 시간까지 했고 오늘은 조사 설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 인과관계 추론 조건이 있고 조사 설계의 타당도, 조사 설계의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설계라는 것은 그 개념이 포함되고 있는 범위와 내용에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큰 거, 큰 뜻하고 작은 뜻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볼펜을 제가 광의의 이제 넓은 의미의 뜻, 넓은 의미의 뜻은 뭐냐? 조사 설계의 개념은 뭐냐?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과학적 탐구에 대한 기회, 즉 연구자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규명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략 구상을 의미한다. 연구자가 뭐를 연구를 하려고 하고 그걸 또 규명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략 구상을 광이다. 협의. 협의의 반대죠. 그럼 여기에서 협의의 조사 설계는 조사 문제가 이제 선택이 되고 그에 대한 가설이 설정이 되고 난 후에 가설상의 변수들을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할 집단을 결정하는 단계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론이라든지 연구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실제적으로 조사 설계를 제대로 측정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의 조사 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설이 설정이 됐죠. 그리고 가설상의 변수를 측정하는 방법, 이게 이제 통계를 돌리는 거죠. 어떻게 돌릴 것인가. 통계 돌리는 것도, 통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SPSS를 돌린다든지 에이모스를 돌린다든지, 아무튼 그 프로그램에 맞는 돌리는 그 통계라는 그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돌리는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이 변수들을 측정을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SPSS를 할 것이냐, 에이모스를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또 가설을 검증할 집단을 결정하는 단계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의와 협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 추론 조건을 볼게요. 인과관계 추론 조건. 자, 모든 조사 설계의 목적은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이, 내가 설정한 가설이 옳다, 이것을 관찰된 경험적 상관관계로 타당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내가 가설을 세운데 이 가설을 맞게끔, 이 가설이 맞는 가설이다, 맞는 주장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조사 설계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설은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세운 우리의 그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사 설계는 조사 문제에 대해 경험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면에서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사 설계의 핵심적 사안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사업가들과 사회사업 조사자들은 자주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추론하기를 원합니다. 원인은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이런 거를 원합니다. 특히 설명적 목적을 가진 연구에서 연구 문제는 주요 개념들 간의 인과관계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라는 건 뭘까? 이거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원인이 되는 개념, 이게 변수라고 볼 수 있고, 결과가 되는 개념, 변수죠. 이 둘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서술한 것을 인과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에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건 그다지
쉬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의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한 아동이 어느 경우에 자기 통제력을 어떻게 상실하게 되고 또 다른 때는 상실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과관계의 추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론은 뭐예요? 추리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하는 겁니다. 예상하는 거. 어떤 조건 하에서 종속 변수의 특정 변화가 실제로 독립 변수에 의해서 야기되는가? 또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것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과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처음에 보여주는 게 이제 시간적 우선성입니다. 시간적 우선성. 안 넘어가? 네. 자, 두 변수들 사이에 인과적 추론을 위한 조건은 두 변수 간의 시간적 우선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 시간적 우선성은 시간적으로 원인이 결과보다 선행하는 겁니다. 결과가 먼저 나타나고 원인이 나중에 나타났다? 말이 안 되죠. 원인이 생기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타난다. 이게 어떤 게 우선입니까? 원인이죠. 시간적 우선성이다. 이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학에서 나중에 일어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사건을 상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예. 아무런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즉,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일어났다면 그 사건은 다른 사건의 원인이라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원인적 요인의 발생은 결과의 발생에 앞서거나 거의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적 우선성입니다. 원인이 먼저 나타나야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극히 드물지만 하지만 결과가 먼저 나타난다. 그거는 쓸데없는 상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두 변수가 연관된 시간 문제가 정말 애매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한 연구에서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는 구성원이 있는 핵 가족이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사회 경제적 지위의 수준이 더 낮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발생 시간 상의 순서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것이 정신분열증인가 아니면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인가?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는 정신분열증의 발병에 기여하는가? 또는 정신분열증의 한 구성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도록 하는 가족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있는가? 자, 이러한 것들은 시간 순서가 아주 명백할 때조차도 예외들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경우가 있기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 이건 공변성이라고도 합니다. 인과관계에서 상관관계란 두 변수가 같이 변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한 변수가 변화할 때 그와 관련이 있다고 믿어지는 변수도 따라서 변화하게 되면 이들 두 과학은 인과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과학 조사는 표면적으로 이런 명확한 관찰과 관련해서 완벽한 상관관계들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좀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흡연과 심장병 발생률, 여기에서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 폐병이라든지 폐가 안 좋아진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흡연자는 폐에 병이 생기는 게 높고 비흡연자는 심장병 발생률이 낮아야 한다. 이게 이제 상관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은 상관이 있잖아요. 담배를 피움으로써 폐가 안 좋아진다. 이런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는 걸 이거를 공변성이라고 하고 원인이 바뀌면은 결과도 바뀐다는 거. 네, 그런 거를 상관관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의 변수 통제가 있는데 자, 시간적 우선성, 그 다음에 상관관계 이게 확인되었다고 치더라도 이것만으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다른 요인의 배제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시간적 우선성과 공변성의 관계가 독립변수 이외의 다른 외제 변수 때문에 발생하는 허위적 관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3의 다른 변수로 설명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변수에 대한 원인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조건들을 통제하거나 또 배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병에 걸린 사람이 흡연이라는 원인 이외의 심장병을 유발할 만한 또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되겠죠. 예. 또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는 제3의 변수를 배제한 상태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학에서 이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선행연구 논문의 검토와 연구조사의 변수 간 인과관계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면밀하고 깊이 있는 사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과관계 추론 조건입니다. 시간적 우선성, 상관관계, 제3의 변수 통제 이렇게 나왔고요. 이 1교시는 여기서 하고 다음 시간에 조사설계의 타당도는 어떤 것이나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